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자신들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바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는 고양이들이 실제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복자라는 사실 말이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고양이의 숫자는 대략 6억 마리이며 인간 다음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지구에 퍼져 있는 포유동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고양이의 전 지구적 정복을 도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집사가 되어 사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1년 어느 여름날 프랑스에서 온 고고학 연구팀이 지중해의 작은 섬 키프로스에 발을 디뎠을 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섬 전체가 고양이 천국이었거든요. 키프로스 인구가 대략 120만 명 정도 되는데 고양이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150만 마리에 달했습니다. 길을 걸으면 어디서나 고양이를 볼 수 있었죠. 연구팀은 처음에는 단순히 고양이가 많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키프로스가 완전히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고양이들은 물을 극도로 싫어하죠. 목욕시킬 때마다 발톱을 세우고 도망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육지인 터키까지도 70km나 떨어져 있어요. 도대체 이 많은 고양이들이 어떻게 바다 건너편 섬까지 건너온 걸까요? 혹시 고양이들이 비밀리에 수영을 배워서 온 걸까요? 프랑스 연구팀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고대 유적지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죠. 9,500년 전 무덤 하나에서 성인 남성과 함께 8개월 된 아기 고양이가 나란히 매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부싯돌 도구며 조개 껍질 같은 부장품들과 함께 말이에요. 이건 전 세계에서 발견된 인간과 고양이의 동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이미 그 시대부터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발견이 고대 이집트의 고양이 숭배보다 무려 4,000년이나 앞선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알던 고양이와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발견이었죠. 그렇다면 인간과 고양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까요? 길들여진 고양이의 진짜 조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고양이가 전 세계를 정복하도록 도울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동물 길들이기라는 복잡한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고양이들이 우리 집 조리대 위에서 물건들을 바닥으로 밀어뜨리고 세탁바구니에 실수를 저지르는 걸 허용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길들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항상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때로는 오히려 우리가 고양이에게 길들여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고양이와 함께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새벽 4시에 우리를 깨워서 밥을 달라고 하는 건 과연 누가 누구를 길들인 걸까요? 현재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집고양이는 펠리스 카투스라는 독립된 종입니다. 이들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펠리스 실베스트리스라는 야생고양이에 도달하게 되죠. 이 야생고양이는 5개의 서로 다른 아종으로 나누어집니다. 현대 과학의 유전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리비카라는 아종이 모든 길들여진 고양이의 직접적인 조상임이 밝혀졌습니다. 아프리카 야생고양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상들은 지금도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 조상 고양이들은 길들여진 후손들과 외모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큰 체구를 가지고 있고 집고양이에서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털색 변화는 없죠. 대신 척추를 따라 수직으로 뻗은 줄무늬가 있는 고등어 태비 무늬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고대 이집트 벽화나 조각품에 그려진 고양이들도 똑같은 무늬를 보여줍니다. 이는 그 시대 고양이들이 지금보다 야생 조상의 모습을 더 많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야생 고양이들은 늑대처럼 무리를 이루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혼자 생활하는 독립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고양이 길들이기가 다른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개나 소, 말처럼 인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길들인 것과는 달리 고양이는 스스로 인간에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야생 고양이의 화석 기록은 그리 풍부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유전자 분석을 할 만큼 잘 보존되지 않아서 고양이 길들이기의 정확한 과정을 밝혀내기가 어려웠어요. 가장 오래된 화석은 키프로스에서 발견된 1만 1천년 전 것이고 터키에서 나온 1만 년 전 화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엔 부족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유전학적 분석, 고고학적 증거, 그리고 현재 야생 고양이와 집고양이의 행동 비교 연구까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리비카에서 펠리스 카투스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고양이에게 뭔가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전체 그림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답니다. 하지만 조각조각 모인 증거들을 통해 점점 더 명확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고양이의 길들이기 과정은 다른 동물들과는 정말 다른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인간의 의도적인 개입보다는 상호 이익에 의한 자연스러운 공생관계에서 시작되었거든요. 하지만 동물을 길들이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어떤 종이 인간의 선택적 번식을 통해 유전적으로 영구히 변화되고 먹이와 거주지 등에서 어느 정도 인간에게 의존하게 될 때 그 종을 길들여진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쓰레기통을 치우는 일에 의존하게 되거나 말이죠. 이런 정의에 따르면 우리 집 고양이들은 확실히 길들여진 동물에 해당합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하인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도 말이에요. 미국 고고학자 멜린다 제더 박사는 동물 길들이기에 3가지 경로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먹이 경로, 지시 경로, 그리고 편리공생 경로 말이에요. 먹이 경로에서는 야생동물이 처음엔 사냥 대상이었다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간이 염소나 소 같은 동물 무리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육번식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종의 완전한 길들이기가 이루어지죠. 소, 돼지, 양 등이 이런 방식으로 길들여진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시 경로는 이전 길들이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먹이 경로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죠. 말이나 당나귀, 낙타 같은 짐승들이 이런 방식으로 길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은 이들이 장거리를 걸으며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적극적으로 길들이기를 추진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편리공생 경로에서는 야생동물이 먹이에 끌려 인간 거주지로 스스로 다가옵니다. 인간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먹거나 쥐나 생쥐처럼 인간에게 끌려온 다른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관계가 점차 발전해서 결국 길들이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고양이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길들여졌을 거예요. 개도 비슷한 방식으로 길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양이의 경우가 더 전형적인 편리공생 경로의 사례로 여겨집니다. 수천 년 동안 고양이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 인간 정착지 근처에 머물렀지만 반드시 사람과 직접적으로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고양이가 곡물 저장고를 괴롭히는 해충들을 잡는데 정말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정착지에 살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죠. 이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고양이는 안정적인 먹이 공급처를 얻었고 인간은 효과적인 해충 방제 서비스를 받게 되었거든요. 이런 상호 이익 관계가 수천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인간-고양이 유대 관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고대 고양이 유골 연구를 통해 이 과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5600년 전 중국 서북부에서 발견된 고양이 뼈에 대한 동위원소 분석 결과 그 지역 주민들의 주요 식량이었던 기장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어요. 이는 고양이가 저장된 기장을 먹던 쥐들을 사냥했다는 뜻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였을 거예요. 곡물 저장은 농업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쥐와 다른 설치류들이 저장된 곡물을 먹어치우면 겨울을 넘기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고양이의 사냥 능력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한 고양이의 동위원소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고기는 적고 기장은 많은 식단 구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먹이를 주었거나 심지어 마을 사람들이 고양이를 식용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이런 현대의 고양이 애호가들이 들으면 기절할 만한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생존이 더 중요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고양이는 사냥꾼으로서의 역할로 더 가치가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수많은 쥐를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 야생고양이가 집고양이로 바뀌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물리적으로 보면 집고양이는 조상보다 몸집이 작아졌고 털 색깔과 무늬에서 새로운 다양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얼룩무늬의 새로운 변형들과 함께 검정색, 주황색, 흰색이 도입되었거든요. 이런 색깔 변화는 정말 다양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고양이들의 화려한 털색이 모두 이때 시작된 거죠. 페르시안, 샴, 러시안 블루 같은 품종들의 독특한 털색도 모두 이런 유전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털 변화는 대부분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으며 야생 고양이의 열성 유전자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생겨났습니다. 과학자들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무늬와 색깔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선택적 번식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고양이의 실용성이 미모보다 훨씬 중요했겠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예쁜 고양이보다 더 환영받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인간 사회가 발달하고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고양이의 외모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색깔이나 무늬를 선호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크기와 색깔을 제외하면 길들여진 고양이의 형태는 개와 비교할 때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개의 경우 몸 전체가 극적으로 변했는데 이는 각 품종이 특정 목적을 위해 개량되면서 번식 관행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치와와부터 그레이트 데인까지 개들의 크기와 형태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않죠. 가장 큰 고양이 품종과 가장 작은 품종 사이의 차이도 개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개보다 덜 인위적으로 개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고양이는 다른 대부분의 길들여진 동물보다 야생 조상과 유전적, 행동적 유사성을 훨씬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이 사냥과 번식 관련 행동도 포함해서 말이죠. 집고양이를 야생에 풀어놓으면 대부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집트 히에라콘폴리스 유적지에서는 성인 고양이 2마리와 새끼 고양이 4마리가 묻힌 무덤 6개가 발견되었어요. 연대는 3600년에서 3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의 작은 뼈는 길들여진 고양이 크기와 거의 비슷했고 한 고양이 골격에서는 골절이 치유된 흔적도 보였는데 이는 인간의 보살핌을 받았음을 시사하죠. 야생동물이었다면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제대로 치유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인간이 돌봐주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당시 이집트인들이 고양이를 단순한 사냥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 3000년 전 이집트 예술과 도상에서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 이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도 고양이 길들이기가 실제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결국 가장 오래된 길들여진 고양이의 증거가 키프로스 섬에 있다면 처음에 고양이를 키프로스로 데려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건 초기 홀로세 시대 대략 11000년 전에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키프로스를 포함한 유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석기 시대의 농민들로 농업과 목축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찾아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미 반길들여진 상태의 고양이들도 함께 데려왔을 거예요. 고양이를 의도적으로 데려온 건지 아니면 고양이가 알아서 따라온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간과 고양이가 함께 바다를 건넜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우리가 길들인 고양이의 조상인 고양이 아종을 함께 데려왔어요. 키프로스의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먹잇감, 그리고 천적이 거의 없는 환경은 고양이들에게 완벽한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거죠. 현대 키프로스에서는 고양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제는 해충 수준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해충을 잡으려고 데려온 고양이가 이제는 해충 취급을 받고 있어요. 관광객들도 키프로스의 고양이들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일종의 관광 자원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이렇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곳이 이 섬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고양이 사이의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집고양이가 정말로 전 지구를 장악할 수 있었거든요. 고양이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만약 우리가 없었다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정복한 특별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전 세계를 정복했고 인간은 고양이에게 마음을 정복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파트너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